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급격한 내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퇴 수습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고 또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결이 된 데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2024년 12월에서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힘든 어떤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있었고요. 불안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 표결을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은 이제 헌법에 정한 절차대로 헌재에서 본인이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 그리고 내란 적용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국회 일종의 경고고 예전에 1980년대에 있었던 79년에 있었던 12.12 사태 계엄과는 다르다는 점을 되게 강조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이유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위험하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를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나라는 어떤 의아함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여당의 의원들도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탄핵에 동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드러난 몇 가지 또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 무죄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체포의 대상으로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당의 의원 중에 계엄 해제에 동참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렇게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그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상당수가 또 가결에 참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4개의 찬성표 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고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효 8표, 3표의 기권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이 11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론을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었습니다. 예. 탄핵 부결을 하는 데 있어서 부결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권일 수 있고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부결시키는 과정이 3가지가 있었던 거죠. 반대가 있고 그다음에 무효가 있고 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론과 엇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3가지 중에 그래도 무효와 기권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죠. 그 부분은 당론을 따르지만 네. 찬성을 하기 명시적 찬성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게 결국은 조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도래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잖아요. 흠결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헌재의 어떤 판단의 속도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속도, 그다음에 대법원의 그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사법의 시기나 헌재의 시기가 같이 갔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633 원칙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지연 전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서를 받아야 되고
대변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나의 어떤 행위가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 플레이어로의 한 축으로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탄핵이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8년 전 상황이 됐을 때 자꾸 이 문제가 대통령의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사람의 교체냐 아니면 그런 시스템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느냐의 그런 고민 속에서 탄핵을 통한 뭔가 조기 대선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이 그냥 확 휩쓸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난맥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종결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종결 욕구라는 게 과거를 답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헌재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이 무효표, 기권표의 주체가 된 인물들은 앞으로의 전국, 그러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상 계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역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적 책임감이 굉장히 약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고민은 이해가 돼요. 왜? 같은 진영 내의 압력, 압박 이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인이 취해야 되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평가,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의 진영과 나의 권력 이런 걸 생각하는 순간 역사의 평가는 박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또 짧잖아요. 역사는 유구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고민이 되겠죠. 자신의 뭐 짧은 인생 속에서 뭐 권력도 누리고 편안함도 누리고 그런 뭐 욕구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을 겪어서 역사의 평가를 받는 모습이 또 굉장히 존경받는 공인의 모습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와 국민을 생각할 때 이걸 잘했다고 평가해 드리기는 어렵다. 충분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은 이해해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공인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계속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고민된다면 공인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표 전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자체가 헌정사의 불행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표정을 숨기라고도 주문을 했다고 하죠. 또 실제로 그 당시 본회의장 많은 이제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좀 표정이 어둡고 분위기가 무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야외 스튜디오에 출연을 대기하면서 그 영상이 송출되는 걸 계속 봤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 비치는 게 박민규 의원하고 박홍배 의원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기자분들이나 그 교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저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얼굴 표정을 잘 보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박민규 의원하고 박홍배 의원이 막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막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뭔가 이렇게 기뻐하거나 안심하는 표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바라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가 너무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박민규 의원하고 박홍배 의원한테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박민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에서 뭐 이렇게 엄중한 표정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지침도 있었지만 박홍배 의원의 얘기는 그런 지침도 있었지만 무효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200표를 못 넘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만큼 좀 엄중한 때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어제 그 우원식 그 의장이 요 결과를 얘기를 할 때 예. 아주 짧은 환호가 있었다가 금세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탄핵 정국, 계엄과 탄핵 정국을 보면서 이게 되풀이되면 안 되는 역사 아닙니까?
저도 국민의힘 어떤 뭐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송구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굉장히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해안을 할 때인데 어떤 지금의 혼란 상황을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목소리, 어떤 지분을 넓히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를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차전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국정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이 과연 여소야대 국면에서 책임성을 보였느냐. 끊임없는 탄핵과 특검 남발, 그다음에 감익 예산까지 사실상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승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주시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책임성 있게 일을 하는지 여전히 대통령 끌어내리기 전까지의 그런 모습을 답습한다면 엄중하게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표정 관리를 요구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뭐 전략적이다 그런 걸 떠나서 잘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짧게 하나만 더 말씀하시죠. 소개를 예. 해드리면요.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역사적인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뭐 제가 뭐 그 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 그 부친이 그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이 끝난 후에 이기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부고를 봤다. 근데 마음이 되게 안 좋을 텐데 뭐 이거를 축하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축하와 위로를 같이 전하는데 그 가족은 안전해졌다라는 말을 아버님 영정에 가서 하실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위로의 말을 동시에 전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지금 그 상주 역할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원회관에서 계속해서 이 탄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임종조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원회관 되기 때문에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 역할을 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견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그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그 자신의 그 미래에 그게 두고두고 계속해서 떠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굉장히 엄중함을 느끼면서 이 사안을 대했다. 이것을 제가 의미하는 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기흥 부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표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한동훈 대표의 시간은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지도부는 해체 수순을 맞았는데 아직까지 한 대표의 입장은 당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 상황 포함해서 정치인 한동훈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그 당대표직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직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고 있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회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당헌상 최고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를 의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데 그걸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고 자연스럽게 권한 대행이 원내대표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직무 대행을 하는 거죠. 권한 대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수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떠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힘써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 보세요. 당대표가 당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수많은 108명의 고뇌, 그 부분은 뭐 무게감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본인이 설득을 해야죠.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런 일련의 전반적인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하면 이유 여부를 떠나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위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전히 내가 투표를 했냐. 그리고 계엄을 내가 선포했냐. 이건 아니죠. 딴 사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면 당대표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정치력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그거를 책임을 묻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러나는 순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 된다. 계엄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본인이 나가면 이게 계엄에 대한 정당이 된다는 거는 한 개인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요. 한동훈 대표의 장단점이 있고 평가할 부분과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평가할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통령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은요. 계엄 해제 당시에 여당 의원 18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대통령이요. 계엄 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봤고 국헌을 문란하는 세력으로 봤어요. 근데 그 문란하는 세력들이 결정한 결정을 계속해서 국헌 문란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역할은 다시 역사 속에서 저는 평가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평가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설득과 소통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부족했다는 거죠. 요번에 보면은 이 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상 본인이 최고위원을 만들었고 사실상 본인을 팔아서 본인을 세일즈 포인트로 해서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들조차도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면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그 리더십이 정치에 맞는 리더십이냐라고 물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단점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 계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과 함께했고 민심과 함께했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확했고 또 옳음에 대한 결단력이 있었던 지도자의 모습은 정확히 보여줬다. 한동훈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주변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려는 정치는 함께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는 부분은 본인이 극복하지 않으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11시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제안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국의 그 어떤 주도성,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쏠릴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지. 그 책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행동을 나누면 비판이 더해질 거고요.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분명히 총리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히셔야 돼요.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라 하면 다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는 이제 상설특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좀 분위기 만들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되는 형국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탄핵을 계속 남발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지금의 비상체제인 어떤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줄 건지. 물론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야당에 대한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법안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양곡법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쌀 소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 사야 돼요. 그건 시장 룰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할 것인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걸 할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판단에 놓여 있다고. 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라는 말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상황은 굉장히 격변하듯이 다채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어떤 네. 의견이세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전국은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전국 주도를 할 수 있는지는 그 환경의 변화와 민주당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겠죠. 환경의 변화는 지금 그 탄핵이 된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이 모든 상황이 흘러온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한 그 비상 계엄에 대한 그 엄중한 민심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 여당보다는 이것을 끌고 가고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여당과 정부는요, 위축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굉장히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과 역량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라는 걸 보여줘야 수권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데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자신들의 권력을 내보이는, 그래서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민심은 확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한 모습을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전국 상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